지난 시간에는 그 용접형 펌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펌프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용접형, 피스톤 같은 거 사용하는 용접형 펌프가 있고 터보형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동력학적 펌프가 이제 우리가 업계에서는 주로 터보 펌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력학적인 펌프는 말 그대로죠. 이렇게 고속으로 움직이는 날개, 날개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고요. 그 모터에서 나오는 회전 에너지, 축을 회전하는 그런 회전 에너지를 이용해서 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개가 갖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를 유체에 전달해 주는 펌프가 바로 동력학적인 펌프입니다. 그래서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용접형 펌프와는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르죠. 예, 용접형 펌프는 어쨌든 공간을 만들어 주던 아니면 압축을 시키는 피스톤을 이용해서 이제 공간을 줄여주던 그런 원리를 이용했다면 이 동력학적인 펌프는 우리가 흔히 보는 펌프이기도 합니다. 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날개, 결국 그 에너지 소스가 전기에서 나오는 모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엔진이 될 수도 있어요. 엔진 펌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력원이 엔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속으로 날개를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 날개에서부터 유체로 운동량을 전달해주는 그런 펌프가 동력학적인 펌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접형 펌프에서 보는 그런 밀폐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운동량을 증가시킨 다음에 운동량이 증가한다는 게 결국은 운동 에너지를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준 다음에 디퓨저 등을 통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동력학적인 펌프는 다시 회전식이냐, 회전식도 이제 원심형이냐, 원심 펌프냐, 충류 펌프냐, 홀류 펌프냐, 이렇게 작동 원리에 따라서 나누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동 원리라기보다는 작동 원리는 사실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유동의 진행 방향이 축 방향하고 같으냐? 그럼 충류 펌프입니다. 축 방향의 수직 방향이냐? 그럼 원심형입니다. 축 방향하고 유동의 방향이 90도도 아니고 평행한 것도 아닌 그 중간이면 홀류 펌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우리가 주로 펌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요 회전식 펌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주로 요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설계, 특수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펌프들이 제트 펌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진공 펌프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긴 한데요. 제트 펌프나 아니면 액체 금속용 전자 펌프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기포 양수 펌프나 이런 펌프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력학적인 펌프는 주로 압력은 좀 낮고 그리고 유량은 좀 많을 때 사용하는 게 동력학적인 펌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압을 요구할 때 유량은 좀 작지만 고압을 요구할 때는 용접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액체 제가 하고 있는 액화수소도 이제 액체 상태니까 펌프를 사용해서 이제 압력을 높여주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용접형 펌프를 사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900바, 그러니까 900기압이나 1000기압까지 아주 높은 압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용접형 펌프, 피스톤 왕복식의 그런 용접형 펌프가 주로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이 물에 대해서는 주로 이 동력학적인 펌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0기압 이하, 뭐 유량은 요 정도 이상이 될 때, 저압이면서 유량은 많을 때, 요럴 때는 주로 물론 뭐 그 이 압력과 유량에 따라서 다시 원심형을 사용해야 될지 충류형을 사용해야 될지 홀류형을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는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튼 요 공통적으로 용접형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압 그리고 고유량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상 송출, 스테디하게 유량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이 동력학적인 펌프라고 맥동이 없이 스테디하게 송출이 될 때 적합한 게 동력학적인 펌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고점성 유동, 비스카시티가 큰 유체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게 조금 부적절해요. 이 점성이 높은 유체에는 이 동력학적인 pom프보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용접형 펌프가 좀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용접형 펌프는 비스카시티가 높으나 낮으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여기 세로축이 이제 수두예요, 수두. 그러니까 압력을 얼마나 높여주느냐가 이제 이 세로축에 나타난 거고요. 가로축은 유량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에 따라서 유량이 크게 변하지를 않아요. 비스카시티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용접형 펌프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두 개가 이제 동력학적인 펌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아, 이 유량과 그리고 수두에 대한 곡선인데요. 비스카시티가 낮을 때는 이렇게 같은 유량을 봤을 때 높은 압력을 송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높은 압력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적합한데요. 이 비스카시티가 높을 때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대 유량 자체도 낮고요. 이렇게 낮고 압력도 높일 수 있는 압력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반면에 이제 용접형 펌프는 별 상관없다. 근데 이제 이 펌프 자체가 이 어떤 압력, 그 기준 압력 이상으로 작동이 되게 되면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릴리프 밸브를 이 고압에서는 릴리프 밸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에카수소 펌프도 아까 900바, 1000바까지 이제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설계한 압력 이상으로 뭐 어떤 작동 실수든 아니면 뭐 다른 원인에 의한 압력 상승이 있을 때는 반드시 릴리스가 되도록 릴리프 밸브를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펌프 자체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 용접형 펌프들은 고압을 송출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 압력 이상에서는 그냥 릴리퍼가 돼서 기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전형적인 이 터보 펌프, 원심 펌프를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유체가 어디서 들어오냐면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날개는 여기에 있어요. 날개가 여기 있고 말 그대로 이 펌프 자체가 이제 원심 펌프잖아요. 그래서 원심력을 주는 펌프예요. 원심력 이게 회전을 하면 원심력을 얻게 되죠. 원심력을 얻습니다. 그럼 여기에 붙어 있던 유체들이 비스카시티가 있으니까요. 유체가 비스카시티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겠죠. 비스카시티가 있기 때문에 원심력을 얻어서 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축하고 수직 방향으로 유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서 요런 원심 방향으로 축에서 이제 방향으로 유체가 빠져나가는 형태의 펌프가 원심 펌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걸 이제 1번 방향에서 봤을 때 1번 방향으로 딱 돌려놓고 보면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그래서 요 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포텐셜 플로우에서 여기 소스가 있는 것처럼 비슷하죠? 소스가 있고 이 날개에 의해서 원심력을 가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유량이 이렇게 하류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로가 넓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얻었던 운동 에너지들이 이 하류로 갈수록 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유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면 어떤 에너지가 높아지게 돼 있죠? 압력 에너지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증가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런 케이싱이다, 디퓨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으로 출구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쪽으로 이 부분에서 배출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뚫고 나오는 쪽으로 유동이 나오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시고 다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 케이싱 입구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요 날개를 통해서 속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 날개를 통해서 이 속도와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 요 디퓨저, 요 케이싱의 모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감소하고 그리고 압력이 증가하게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터보 펌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원심형 펌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베르누이 방정식. 그래서 만약에 아무 에너지도 가하지 않았다면 요로 들어가는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요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랑 2번 상태에서 갖고 있는 유체의 에너지가 똑같겠죠. 근데 지금은 같을 수가 없어요. 어느 쪽 에너지가 더 크겠어요? 여기서 에너지가 더 크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에너지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2번에서의 에너지가 더 크죠. 왜? 이 임펠러를 통해서, 이 날개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었잖아요, 유체가. 이 유체에다가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에 전달해 주는 기계 자체가 바로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2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 펌프가 날개를 통해서 가해준 에너지가 여기서 HS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에너지를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한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압력 수도, 이게 속도 수도, 이게 위치 수도죠.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를 가해주지 않았다면 여기서의 에너지, 이게 에너지의 합이죠. 압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입니다. 이 에너지의 합이 1번에서의 에너지의 합하고 같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같지 않죠. 이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게 되냐면은 펌프에서 가해준 에너지. 그러니까 전부 이게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했으니까 에너지를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펌프 수도, 즉 공급된 펌프 수도가 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마찰 손실이 없다면,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면 요 뒤에 거 HF라고 표시된 이 값 없이 2번으로 나가는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1번에서 들어온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다가 펌프가 가해준 에너지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펌프에서 가해준 에너지에다가 빼줍니다. 뭘 빼주느냐 하면은 손실된 에너지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이상기체가 아니라면은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손실은 비스카시티 때문에 생기는 주 손실이 있어요. 주 손실이 있고 또 하나의 손실이 뭐죠? 유로의 형태가 바뀜에 따라서 리스쿨레이션도 생기고 아니면 확장도 생기고 축소도 생김에 따라서 생기는 부가적 손실이 또 있죠. 그런 손실을 모두 합친 이 손실수두만큼 손실되는 에너지만큼을 가해준 공급해준 에너지에서 빼준 게 순수하게 가해준 에너지라고 좀 하면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요 중간, 요 날개에서뿐 아니고 요 중간에서도 에너지 손실은 계속 생기거든요. 그리고 유체가 믹싱이 되면서 유체끼리 섞이면서 생기는 손실도 생기거든요. 그런 손실들을 전부 빼주고 난 나머지가 결국은 2번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하고 1번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는 펌프에서 가해준 에너지 빼기 손실되는 에너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방정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상태나 2번 상태나 속도 에너지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로가 좀 좁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좁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유로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맞춰지거든요. 보통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속도 에너지는 거의 비슷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입구 쪽이나 출구 쪽이나 여기가 입구 쪽이고 여기가 출구 쪽이죠. 그래서 요 중력 방향이 이 아래쪽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예, 사실 펌핑을 우리가 물을 30m, 40m 정도 올릴 때 요 정도 차이, 말하자면 1m, 2m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죠. 그래서 속도도 비슷하고 1번 상태나 2번 상태나 속도도 비슷하고 중력 위치도 비슷하다고 본다면 결국 요 수도 차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유체가 얻어가는 에너지가 바로 요 캐피탈 H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2번이 갖고 있는 에너지 마이너스 1번이 갖고 있는 에너지니까요. 그 에너지는 결국은 뭐냐면 압력의 상승분이 된다는 거예요. 압력 상승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압력 상승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얼마나 많이 시킬 수 있느냐가 펌프의 성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뭐 속도 에너지를 뭐 증가시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압력 에너지를 P2가 P1보다 얼마나 더 크게 만들어 주는지가 바로 펌프가 하는 역할이다. 좋은 펌프일수록 뭐 좋은 펌프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유량도 또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유량을 펌핑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펌프에서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량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압력 에너지를 부여해 주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팩터입니다. 펌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체에 전달되는 동력은 얼마냐 하면은 요 값에다가 요게 결국은 유체가 얻어가는 에너지잖아요. 요 펌프에서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펌프가 얻어가는 에너지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음. 근데 그걸 이제 홀스 파워, 이 파워의 형태로 적으면 여기 유량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간당 뭐 1초당 1리터를 펌핑할 때 동력하고 얻어가는 동력하고 같은 H라도 같은 압력을 얻어가더라도 유량이 뭐 1분당 뭐 10루베 10 큐빅 미터가 이제 나갈 때하고 100 큐빅미터가 나갈 때하고 전달되는 동력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체에 전달되는 동력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 곱하기 G 곱하기 유량. 결국은 요만큼 로 곱하기 Q가 뭐냐면은 M-이에요. 질량 유량이에요. MGH로 표현된다는 거 아시겠죠? 시간당 얻어가는 에너지예요. 시간당 얻어가는 그게 이제 동력이죠.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체가 이제 펌프로부터 얻어가는 동력이 요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펌프에 가해주는 에너지는 이 유체가 얻어가는 에너지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제동 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브레이크 홀스 파워, 즉 제동 마력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요 측정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모터에서 바로 나오는 홀스 파워 힘을 이제 측정하는 할 때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하거든요. 이 힘이 세면은 브레이크를 꽉 잡아도 돌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동 마력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 각 속도에다가 토크, 우리가 이건 아마 우리 동력학 시간이나 진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이 제동 마력은 이 홀스 파워는 오메가 곱하기 t, 각 속도 곱하기 토크로서 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펌퍼를 구동하는 데 사용한 동력이 얼마냐면 요 정도예요. 오메가 곱하기 t예요. 근데 유체에 전달된 동력은 얼마냐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럼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결국 펌프에 요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그게 처음에 파워 소스가 전기가 되었든지 아니면 엔진이 되었든지 상관없어요. 이 축에서 측정을 하는 게 제동 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에서 측정된 동력이 오메가 곱하기 T가 되고요. 요게 유체에 전달된 동력이 얼마냐면은 요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펌프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값에 비해서 요 값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게 펌프의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되면 물론 제일 좋겠죠. 근데 효율이 1인 기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상적인 경우를 다루는 이 자연과학자가 아니라 현실을 다루는 공학자이기 때문에 1이 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1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공학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1에 가깝도록 최대한 효율이 높도록 기계를 설계하고 만드는 게 우리 기계공학자들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이 펌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펌프에 가해준 동력, 즉 오메가 T죠. 분해, 요게 이제 분모가 되고요. 그리고 유체가 얻어간 동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량이 중요하고 그리고 얻어간 이 압력을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한 수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콘스탄트 하니까요. 이 두 값의 곱이 얼마나 크냐가 이제 펌프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해준 에너지분의 동력분의 유체가 얻어가는 동력이 결국 효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값은 당연하게도 1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이 연구기관,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넣지 않는데 연구이 도는 기간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전부 사기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해준 동력보다는 유체가 얻어가는 동력이 항상 더 작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펌프의 효율 곡선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펌프에서는 대부분 가로축이 유량을 나타내게 되고요. 세로축이 수두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수두를 퍼센트로 이제 표현한 그림이긴 한데요. 수두를 나타내게 됩니다. 효율은 여기가 제일 높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럼 뭐겠어요? 요점에서 작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헤드 자체는 점점 낮아지지만 오른쪽으로 가서 유량은 계속 높아지죠. 그래서 요점에서 헤드는 요 정도 되고 유량은 요 정도 될 때 작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작동을 하도록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기계공학자들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펌프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서 이제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펌프가 작동되는 건 요즘에서 반드시 작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항곡선이 또 요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저항곡선이 요렇게 형성이 될 때 이 저항곡선하고 헤드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곡선이 요렇게 지나도록 우리가 펌프를 설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효율은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최적 효율, 그리고 수력 효율, 그리고 기계 효율. 당연히 이 각각의 효율들은 최대값이 1입니다. 1보다 절대 클 수는 없어요. 어떤 효율이든지 간에 1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값들이 세 개가 곱해지게 되고요. 이 각각이 어떤 효율을 나타내는지는 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펌프의 효율은 최적 효율에다가 수력 효율 그리고 기계 효율의 곱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적 효율은 이해하기 아주 쉽죠. 이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의 틈새에서 누설이 생기기 때문에 액체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기계를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를 한다고 그래도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손실이 생기는 것 때문에
생기는 효율 저하가 바로 최적 효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유량이 Q라고 그러고 손실이 생기는 누설이 되는 유량을 QL이라고 한다면 최적 효율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도 1에 가깝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수력 효율은 손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가 이런 충격 손실, 그러니까 입구 유동하고 날개의 입구 방향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 불일치하게 생기는 그런 충격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손실 수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손실 수도가 이렇게 세 가지 뭐 중요한 손실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날개 손실이 있고요. 날개에서 생기는 이 마찰 손실이 있고요. 그리고 출구 쪽에서 유량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순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순환 손실. 이런 손실들이 전부 손실 수도입니다. 손실 수도. 그래서 펌프에서 가해준 이 펌프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요 값들이에요. 요 값. 이 펌프에서 가해준 수도 그리고 손실 수도. 이 손실 수도가 만약에 0이라면 이 수력 효율은 1이 되겠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손실 수도는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되진 않지만 최대한 이 손실 수도 값이 작게끔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효율은 뭐냐면 요건 이제 다 유체에 관한 이야기지만 요거 기계 효율은 뭐냐면 뭐 베어링이나 아니면은 패킹 누르개 등이나 뭐 이런 접촉 부분에 생기는 기계적인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동력 손실을 의미하는 게 바로 PF입니다. PF. 베어링을 우리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베어링에서 손실이 생기긴 하지만 베어링을 안 쓰고 축이 그냥 가만히 공중에 떠 있게끔 할 수는 없죠. 물론 뭐 자석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베어링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기 때문에 이 접촉 부분에서 베어링도 이제 면접촉이 안 생기고 이런 점 접촉이 생기도록 이제 최대한 맞는 게 베어링이기는 하지만요. 이 베어링 등에서 생기는 이 마찰에 의한 동력 손실이 이 기계 효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PF 값, 이 마찰 손실이 최대한 0에 가깝게끔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속 회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베어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여하고 있는 그 유체기계학회에서도 별도로 회전체 분과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분과에서는 주로 이 베어링이나 축에서 생기는 그런 손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요 세 가지를 전부 곱해주게 되면 이 펌퍼의 효율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펌퍼의 효율이 쉽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은 이 펌프에서 날개를 디자인할 때, 요 펌프 날개를 디자인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펌프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런 펌프를 설계하신다면 이 펌프 날개를 설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체가 전달받는 토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 여기서 갖고 있는 말하자면 토크. 그러니까 요 날개를 통해서 토크를 더 받았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토크보다 유동 방향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원심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원심 펌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얘가 갖고 있는 토크보다 얘가 갖고 있는 토크가 당연히 더 크겠죠. 얼마만큼 토크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R 곱하기 V. 그럼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걸? 어, 각, 각 운동량? 그렇게 표현하자. 그래서 여기 R2 곱하기 여기서 갖게 되는 V2, V2의 탄젠셜한 방향. 요거부터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날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갖게 되는 속도 성분이 뭐냐면 여기 W라고 표시된 성분들이에요. 여기 W1, W2. 이상적으로 볼 때 이 W라는 속도 성분은 날개의 접선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 입구 유동과 날개의 입구 방향의 불일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충격 없이 유체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유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효율이 제일 높아지게 되고요. 요 W가 이제 이 블레이드, 즉 날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갖게 되는 속도 성분이 W예요. 그리고 이 날개가 갖고 있는 속도가 뭐냐면 U로 표시된 값입니다. U. 그러니까 날개의 요점에 대해서 2번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날개가 갖고 있는 속도가 얼마냐면은 U2예요. 그리고 날개에 대해서 유체가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상대 속도가 W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피탈 V는 뭐겠어요? 절대 속도가 되겠죠. 날개의 속도가 U고 날개에 대해서 유체가 갖고 있는 상대 속도가 W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주게 되면 벡터 합을 해주게 되면 캐피탈 V라는 유체가 갖게 되는 속도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체가 갖고 있는 토크는 결국 요 2번 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1번 점에서는 얘 곱하기 로 Q 곱하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R 곱하기 M 곱하기 V. 근데 이제 시간당 동력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시간당 유량이 들어가게 돼. 그래서 유량이 이렇게 요만큼이 M 닷이죠. M 닷 곱하기 V. 시간당 들어가는 운동량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R을 곱해주니까 각 운동량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당 들어가는 각 운동량의 차이만큼이 결국 유체에 가해준 토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토크가 됩니다. 그래서 유체에 가해준 토크는 그러니까 펌프에서 전달해준 토크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유체가 받게 되는 파워는 요게 토크고 요 P는 파워죠. 파워는 요 정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변에 오메가를 이제 곱해주는 거니까요. 여기 R1이라는 이제 반지름상에 있는 요점에 대해서나 R2라는 반지름을 갖고 있는 요점에 대해서나 둘 다 각 속도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요 블레이드하고 요 축하고는 같이 여기 이제 고정돼 있는 거죠. 고정돼 있어서 같은 각 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R2에 오메가를 곱해주면 U2가 되고요. 블레이드의 속도예요. 블레이드의 속도가 되는 거죠. R2에다 오메가를 곱해줬으니까. 그리고 R1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주면은 요점에서 요 날개 끝이 갖고 있는 선속도 U1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곱해줘서 요 R1에 오메가를 곱해줘서 U1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유체가 받게 되는 이 동력을 길이의 형태로 표현하면, 즉 수도의 형태로 표현을 하려면 로지
Q로 나눠주면 되겠죠. 당연히 로지 Q로 나눠주면 됩니다. 로지 Q에다가 H를 곱해주면 파워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워에다가 로지 Q를 나눠주면 펌프 수도 H가 뜨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요 값에다가 요 값을 로지 Q로 나눠주게 되면 G분의 1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요 괄호 안의 값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의 U2에다가 VT2, 그러니까 유체가 갖고 있는 이 날개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나가는 유체가 갖고 있는 그 절대 속도의 탄젠셜한 방향, 요 면에 대해서 요 선에 대해서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이 VT2입니다. 그리고 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 U1, 요건 이제 고체가 갖고 있는 속도죠. 이 날개가 갖고 있는 속도 U1에다가 이 유체가 들어가는 속도, 절대 속도죠. 들어가기가 이제 이 날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선 방향, 탄젠셜하게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상적으로는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게 요 유체 요 날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만 날개 자체가 이제 U1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체는 V1이라는 절대 속도를 갖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탄젠셜한 방향의 성분이 결국은 H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조건이라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 2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상적인 조건이라면 날개의 각도가 만약 베타로 기울어져 있다면 입구에서 베타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들어가는 이 속도는 이 날개의 방향하고 탄젠셜해야 되나 접해야 된다는 이야기.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 요게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돌 손실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건 뭐 우리가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날개가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는 거고 날개에 따라서 접선 방향으로 유체가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날개 자체가 이 UR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유체가 갖고 있는 입구에서 갖고 있는 날개 입구에서 갖고 있는 요 속도도 요건 상대 속도일 뿐이고 절대적인 속도는 요런 속도를 갖게 되고요. VF라는 속도. 이 VF라는 여기 캐피탈 V라고 표현했는데 요런 속도를 갖게 돼요. 이게 절대 속도예요. 그러니까 날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속도가 되는 거고요. 날개는 요 속도로 움직이는 거고 멀리서 쳐다보면은 유체는 요 속도로 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유체가 갖게 되는 앞에 페이지에서 V라고 표현됐던 이 VF 플루이드의 속도는 요 속도 즉 날개가 갖고 있는 요 전체가 갖고 있는 속도 UR에다가 이 날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갖게 되는 VB를 벡터썸을 해주면 유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유체가 갖게 되는 이 절대 속도는 이렇게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과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보면 요 속도 성분을 두 가지 속도 성분으로 분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 잘 그리면 표시가 안 되는데요.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만큼의 벡터예요. VT2와 노멀한 방향, 그러니까 요 방향이죠.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으로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당연하게 이건 디컴포지션 할 수 있는 거죠. 유체가 갖고 있는 속도는 VF입니다. 절대 속도는. VF는 이 날개에 대해서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과 노멀한 방향의 반경 방향이 되겠죠. 반경 방향의 속도 성분으로 디컴포지션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속도 다각형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삼각형 자체를 속도 삼각형이라고 우리 이야기해요.
예, 그런 속도 삼각형에서, 속도 다각형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VB에 대한 노말 방향의 속도, 그러니까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의, 그러니까 UR은 노말 방향의 속도 성분이 없어요. 노말 방향의 속도 성분이 없고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경 방향, 그러니까 원심을 얻어서 나가는 방향의 속도 성분 VN은 이, 이 상대 속도에서 나오는 이 VB에 대한 탄젠셜한 성분, 그러니까 사인 베타가 되겠죠. 요 각도가 베타니까 요 길이분은 요 길이 하면 사인 베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이 상대 속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날개에 대한 상대 속도에서 나오는 이 VB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준 값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요 값은 다시 요 각도는 이제 베타가 아니라 알파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요 알파의 이 VF에 대해서 유체가 갖고 있는 절대 속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다시 이 VF에다가 코사인 알파만큼을 더해준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요 값은 아주 당연하게도 이 VF의 노멀한 방향 속도 성분하고 같아요. 이 VF의 노멀한 방향 속도 성분은 요만큼이고요. VF의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여기는 잘 표시가 됐네요. 여기 화살표, 요 짧은 길이의 요 화살표만큼이 VF의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입니다. 이 상대 속도에 대한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 똑같죠? 요만큼이고요. 이 노멀한 방향의 얘의 이 상대 속도, 이 날개에 대한 상대 속도인 VB에 대한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요 길이만큼이에요. 요 길이만큼. 알고 보면. 요 길이만큼. 그러니까 이 VF의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이 날개의 속도, 즉 UR에다가 이 VB 상대 속도의 탄젠셜한 성분을 빼준 게, 요만큼을 빼준 게 결국은 유체가 갖게 되는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얘는 노멀한 방향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VF는 절대값은 절대 속도는 이 날개의 속도 UR에다가 날개에 대한 유체의 상대 속도 VB를 더해주게 되는데요. 더해주게 되는데 그걸 이제 두 가지 속도성, 노멀한 방향하고 탄젠셜한 방향으로 나누었을 때는 이 UR은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성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상대 속도는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도 있고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유체가 갖게 되는 절대 속도에 대해서는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이 상대 속도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 얘는 이 날개의 속도 성분에다가 이 상대 속도가 갖고 있는 탄젠셜한 방향의 성분을 더해줘야 벡터로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빼주는 거예요. 빼주게 되면 이 유체가 갖고 있는 절대 속도에 대한 이 상대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로 말씀드린 게 요 내용인데요. 유체가 갖고 있는 탄젠셜한 절대 속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브스크립트 F가 붙었으니까요. 얘도 이제 F가 붙었죠. 이 유체가 갖고 있는 이 절대 속도의 탄젠셜, 여기 다시 서브 스크립트로 T가 붙어 있잖아요.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날개의 속도, 날개가 갖고 있는 선속도예요. UR에다가 이 날개에 대해서 유체가 갖고 있는 상대 속도의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 그러니까 VB에다가 코사인 베타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 예, 그러니까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요 길이가 요 길입니다. 예, 요건 이제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러죠. 요 평행사변형에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요 길이만큼을 요만큼을 빼주게 되면 유체가 갖고 있는 절대 속도, 유체가 갖고 있는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요걸 VB는 결국
이 Vn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Vf에 대한 노멀한 방향의 성분이 Vb에 대한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하고 같으니까요. 이 VF의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 VB에 대한 노멀한 속도 성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VBN이나 VFN이나 똑같거든요. 탄젠시얼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다르지만 이 VB나 VF나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다시 코탄젠트 베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VB 혹은 VF에다가 사인 베타를 나눠주면 되니까요. 곱하기 코탄젠트 베타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속도 다각형, 뭐 평행사변형을 봐도 좋겠고요. 요 삼각형을 봐도 괜찮겠고요. 아무튼 이 속도 다각형을 보면 이 UR이라고 하는 값은 이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 요 속도 성분에 대해서 탄젠트 알파를 곱해주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즉, 요 길이가 나오겠죠. 요게 뭐냐면 사실은 요 값이에요. 요 값이 요 길이 VT라고 표현된 부분이 바로 요 앞부분이에요. 요 앞부분이 되고 거기다가 이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에다가 코탄젠트 베타를 해주면은 요 길이가 되죠. 요 길이. 그래서 VFN에다가 코탄젠트 베타를 곱해주게 되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코탄젠트 베타가 요게 베타니까요.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VFN에다 코탄젠트 베타를 곱해주면 요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요 길이가 되고요. 요 길이는 뭐하고 같으냐면 요 길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다르게 썼을 뿐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식을 다르게 쓰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UR이라고 하는 날개의 속도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상대 속도의 노멀한 성분에 대해서 이게 탄젠셜한 성분이 돼요. 요게 탄젠트 알파까지 곱해주면 요 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탄젠트 베타를 곱해주게 되면 요 성분, 즉 요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게 결국은 UR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